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8가지 영역에서 좀 어려운 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 정책은 고득점을 맞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흥미를 느끼고 또한 정책 공부를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 이상 정책은 좀 점수 맞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서는 행정론과 법제론이 전략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복지 정책에서 몇 강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의들을 한 번 정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 보시고 기출문제 바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설 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와 영역이고요. 그 다음 제2절이 이제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별표 쳐주시고요.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들을 볼 것입니다. 2절까지 정리해 볼 건데요. 3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몇 쪽 안 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 볼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의의와 영역인데 여기는 가볍게 워밍업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에서 밑에 각주가 하나 붙었는데 그 각주가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 쭉 나오죠.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플러스이라고 하는 정책이 혼용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회통합의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생활 유지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인 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사회복지 정책이 최저생활 보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재분배를 하고 그 다음 사회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인의 어떤 역량 강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의 오른쪽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가치 지향적 의미가 있다. 오른쪽에 가치 중립적 X입니다. 사회복지라는 자체가 가치를 지향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도 이게 나왔고요. 사회복지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성격이 있다. 틀려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정책은 다 가치 지향적이에요. 사회복지 실천도 그렇고. 자,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의 동그라미 2, 실천론에서 배우셨어요. 사회복지라는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구체화하고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제정책과는 다르죠. 경제정책은 소비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회복지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회연대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의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분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연대는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배는 재분배의 의미가 됩니다. 경제정책과는 달리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빈민, 노인, 아동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가 아닌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재화 서비스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실력 따지기의 개념 비교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나오고 사회복지가 나오고 사회정책이 나오고 사회봉사가 나오고 사회적 서비스가 나오고 사회사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에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배우셨어요. 프리랜더와 애프트가 말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라고 배웠고 사회사업은 전문적인 활동이다. 실천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하나, 두 번째부터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제도적 시책입니다. 제도적 시책이 나오면 사회복지가 되는 거예요. 맨 아래 사회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의 동그라미, 지식의 동그라미, 기술의 동그라미, 기초한 전문적의 동그라미. 기술과 지식과 과학과 전문 이런 단어 나오면 당연히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기부터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론에 나왔던 것이니까 미리 해드렸고, 사회보장을 보겠습니다. 질병, 실직, 사망, 노령, 재해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뒤에 이제 정책에도 나오고 법제도 나오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이란 게 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의 용어 정의가 있죠. 법적인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정책 들어갑니다.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사회정책이라고요. 사회봉사, 그 자리 별표 하나입니다. 대개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라고 말을 해요.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그 다음에 가로 묶어주세요. 공공과 민간을 공사라고 합니다.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 가로 닫고, 자, 여기 이 문구가 나오면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봉사다. 사회 서비스랑 헷갈려요. 그래서 사회봉사로 정리하시고, 밑에 사회적 서비스가 있어요. 사회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 그 자리 가로 묶어주세요. 인적 자원의 보호, 보전, 개선 이런 문구가 나오면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적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 이것을 사회적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서비스는 복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외에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전문가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의 보존과 보호와 개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인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이 나오면 사회적 서비스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사회봉사와 사회적 서비스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묶어서 별표 치시면 돼요. 자, 됐고요. 사회복지의 구성 요소를 합니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주체라고 하잖아요. 국가,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지방정부 이런 데는 다 공공이라 하고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영리 단체, 영리 민간 이런 데가 다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주체는 주체의 동그라미, 개인, 가족, 이웃,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논의됩니다.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 적용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지역사회 복지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마을기업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죠, 당연히. 민간 부분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마을 주민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1번 별표, 개념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의 동그라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이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하는 것들이죠. 현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마을기업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구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도에 추천하면 시도에서 2차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가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시도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 검토, 현지 점검을 해서 설립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뭐 4번에서 그 시군구에서 시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맨 위에 중앙정부가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 자리에 보건복지부 X라고 쓰세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여기에서 뭐 사업계획도 검토하고 현지 점검해서 마을기업 설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객체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객체는 욕구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구 동그라미, 문제 동그라미요. 사회적 욕구 들어갑니다. 대개 이제 개인에게 있는 게 사회적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념과 기능주의 이론에 기초한다. 사회적 욕구란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이런 것들을 사회적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나 선호로서의 욕구이며 객관화된 부족함이나 결핍으로서의 욕구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충족되어 있으면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니까 욕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는 되게 집단주의 이념이라는데 이런 건 참고하셔도 돼요. 갈등주의 이론에 기초하는데 되게 이제 사회 문제의 대표적인 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대상으로 삼는 게 갈등주의 관점이라 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에서도 나오죠. 자, 개인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인데 부적응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많이 거론되는 게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있습니다. 협의와 광의가 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게 광의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협의가 되겠죠. 협의.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건소주 교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건소주 교사, 이게 바로 협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광의는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조광입니다. 노조광. 그래서 이게 광의가 된다. 자, 그러면 모두 다 7가지네요. 그렇죠? 자,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 다음 이게 뭐겠어요? 노동이고, 이게 뭐겠어요? 조세입니다. 자, 노동은 고용과도 동의어가 되죠. 고용노동부.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되면 광의가 된다. 그것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소득,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교육, 동그라미, 건강, 동그라미, 사회복지, 동그라미. 그래서 건소주 교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의가 있어요. 광의는 이 영역이 포함된다는 거죠. 노동과 조세정책 또는 고용정책과 조세정책이 광의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쭉 건소주 교사, 노조광, 이게 지금 밑에 박스 실력 따지기에 있는 거예요. 건소주 교사, 노조광. 그 자리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아래 각주를 잠깐 볼 건데요. 이 각주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를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이 개별 사회적 서비스가 일종의 복지라고 보면 돼요. 개별 사회적 서비스 등 5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이야기한 분이 이제 마셜이죠. 마셜. 시민권 이론의 마셜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를 더 확장시킬 경우 조세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 고용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 광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워밍업 끝났고요. 제2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가 평등이고요. 두 번째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고요. 세 번째가 자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등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등 자리에 동그라미 별표를 2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평등보다는 좀 출제 비율이 낮거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이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평등과 연결해 가지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유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기출문제 확인해서 나와요. 그 박스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등인데, 평등은 이제 세 가지의 평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수량적 평등이 있고, 비례적 평등이 있고, 기회의 평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수량적 평등의 동의어가 바로 밑에 있는 거, 결과의 평등이라고 그래요. 결과에 동그라미 치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여 능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수량적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다 모두 다 능력 안 봅니다. 기여 안 봐요. 네, 100만 원씩 준다. 이게 이제 수량적 평등, 결과치가 다 똑같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평등이 나는데 우리 시험에 수량과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다른 사람들의 욕구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자, 비례적 평등은 뭘까요? 비례적 평등은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기여를 많이 했어? 그럼 많이. 능력이 부족해? 기여를 적게 했어? 그러면 적게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수량적 평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상반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의 능력, 욕구,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다르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으로,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공평, 동그라미, 비례적 평등의 동의어는 공평입니다. 자, 기회의 평등이 있습니다. 소극적 평등이라는데 오른쪽에 이거 쓰면 돼요. 결과까지 보장해주면 상당히 이제 적극적일 건데 결과 보장하지 않아요. 과정상 기회만 제공하는 거예요. 과정 기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극적이다. 여기 보니까 기회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회의 평등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의 결과, 일자리 찾는 것의 결과까지는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 놨어요. 의무 고용률을 만들어 놔서 사업주가 50인 이상의 사업주가 민간일 때 이제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걸 제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기회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의 평등, 소극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대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어지며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 가로.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그 말은 결과의 보장은 해주지 않지만 그거예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과정상 기회만 그 자리 밑줄이요. 결과의 반대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보장해주지 않지만 이 과정의 내용은 된다. 그러면 결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인정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왜? 결과는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기회의 평등이 박스 안에 있어요. 그 기회의 평등 밑에 그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박스 3번 기회의 평등의 1번 개념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과정이 평등하다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시작.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는 관점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과정을 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결과에 거기 나온 대로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결과는 보장해 주지 않지만 과정상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회의 평등 위로 올라가서 사례가 나오죠. 긍정적 차별 시정 조치, 긍정적의 밑줄, 조치의 밑줄이요. 이걸 영어로 그대로 하면 affirmative actio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나 양성 고용 평등제나 이런 것들이 다 기회의 평등이다. 뭐 드림 스타트 사업 아시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뭐 교육이나 복지나 돌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주는 게 드림 스타트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다 기회의 평등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수량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이라 합니다. 밑에 수량적 평등이 있는데 1번은 뭐 똑같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2번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에 나왔던 게 공공부조거든요. 공공부조. 자, 이 공공부조는 수량적 평등의 사례가 돼요. 공공부조는 수량적 평등의 사례가 된다. 자, 공공부조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최저생활보장이요.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쓸게요. 정확하게. 자, 최저보장 수준이 있어요. 생계급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예요. 중위소득의 30%가 바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몇 %까지는 보장해 준다고요? 네, 30%까지는 보장해 준다는 거죠. 여기 밑에 소득인정액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30% 이하일 때는 생계급여를 받는 거니까 대신 이분의 생계급여는 여기까지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색깔이 있는 것이 다 생계급여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별표는 소득인정액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다르더라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수량적 평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공부조다. 사회복지 정책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빈곤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회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급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례적 평등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비례적 평등은 사회보험이겠죠.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중에서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었고요. 사회보험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회복지 정책적 의미에서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이 급여하는 방법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사회보험에서의 소득 비례 원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열등초 원칙이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열등초 원칙이 뭐죠? 나중에 이제 영국의 역사에서 개정구민법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열등초의 원칙은 이거예요. 내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급여를 안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임금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 임금을 받는 분이 돈을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하위 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복지급여를 비교했을 때 복지급여가 이 임금 수준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넘어가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만약에 복지급여가 최하위 임금 수준보다 높아버리면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평성의 입각에서 생각해야 돼요. 열등초 원칙은 일종의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성을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다.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 노동시장에 있어 최하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말씀드렸죠? 이게 열등초 원칙이라고요. 자, 국가의 부조를 받는 빈민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최저 계급 또는 최저 계층의 독립노동자의 상태에 비해 실질적으로 혹은 외견상으로 열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초의 원칙이라 해요. 이는 1834년 영국의 신빈민법에 도입되어 사회복지 주요 원칙 중에 하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화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회평등은 1번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적 의미에서 과정상에 똑같은 기회평등이 주어졌지만 결과의 평등은 실패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정상 기회는 줬는데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회평등이니까요. 1960년대 미국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존슨 대통령이. 그래서 빈곤층에게 교육과 훈련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실패함이라고 써줬잖아요.
존슨 대통령 때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실패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뭐 베트남 전쟁의 영향도 있다. 정치적인 지지를 적게 받았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되 기회평등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분이 다 직장을 얻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결과적으로 모든 분들이 직장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기회는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들어갑니다. 효율성 아시면 돼요. 효율성. 자, 효율성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이 사람들이 이제 선별을 해요. 타겟을 선별해서 제한된 자원을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목표효율성이라고 그래요. 목표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효율성이 있어요. 운영효율성은 운영의 절차를 보는 거예요. 운영의 절차가 복잡하대요. 운영의 절차가 단순화돼요. 그래서 운영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효율성이거든요. 만약에 운영 절차가 복잡하면 당연히 운영효율성이 낮겠죠. 운영이 복잡하면 운영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고 운영 절차가 단순하면 운영효율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목표효율성은 대상을 선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제한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표효율성의 개념이다. 목표효율성 들어갑니다. 자, 위에 있는 두 줄은 읽어보시고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대상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 녀석이 대상효율성이에요. 동의어예요. 대상효율성이 바로 위에 있죠. 대상효율성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자,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목표효율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운영효율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운영의 동그라미 얼마나 적은 비용을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재에 바로 쓰세요. 자, 공공부조를 사례로 많이 들거든요. 자, 공공부조를 사례로 많이 들어요. 공공부조는 무슨 효율성, 목표효율성이 높냐, 낮냐,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운영효율성이 높냐, 낮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공공부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자산조사입니다. 자산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필수. 자산조사에서 부양부자 따지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 따져서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공부조는 목표효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자를 선별해서 공공부조에 제한된 자원을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거니까. 자, 운영효율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조사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자산조사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밑에 파레토 효율이 있습니다. 배분적 효율이라고도 해요. 이 파레토 효율은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자본주의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잖아요.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나 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파레토 효율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합리적, 자발적 선택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당구장 표시에 별표 치세요. 어떠한 자원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끊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가진 자가 있고요. 저기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진 자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파레토 효율상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지 못한 자의 효용,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평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효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효용, 가지지 못한 자의 효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가진 자의 효용이 어떻게 돼요? 네,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한다면 어떤 자원 배분이 특정 사람의 효용을 줄이는 거예요. 효용을 줄이면서 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평등 정책 아닙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의한다면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 밑에 2번 들어갑니다. 이제 금방 제가 말한 게 나와요. 사회복지 정책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사회복지 정책이 쉽게 평등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 기제에 결정된 배분을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평등의 동그라미, 그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는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이러한 재분배는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별표, 이게 시험에 틀리게 나온 거예요.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평등의 동그라미,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이에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파레토 효율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않는 한, 끊어요.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관계는 시작, 대체적일 수밖에 없다. 시험에 상충적으로 나왔어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충적이 아니라 대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충적 X라고 써놨죠, 제가.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현실 세계에서 원론적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 배분은 불가능하다. 시장 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시장 기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A가 있고 A가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효용, A의 효용이라 할게요. 자, B의 효용이라 할게요. 자, A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A의 효용을 증가시키면서 B의 효용도 증가시키는 거, 이게 바로 파레토 효율이다. 이게 파레토 효율에서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평등 정책이 있는데, 그 평등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가진 자예요. 이 사람의 효용을 줄여야 이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보면 이것이 효율적이라면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다. 결론을 내면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재분배 정책은, 이게 재분배 정책이거든요. 재분배가 평등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에 있는 것은 파레토 효율의 효율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다 보면, 평등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재분배 정책을 들여다보면 파레토 효율상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적이면서, 마지막입니다. 평등적이면서 파레토 효율이 아닌 한, 그러니까 거기 3번에 있었잖아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그랬잖아요. 평등적이면서 파레토 효율, 밑에다 쓸게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이렇게 됐잖아요. 파레토 효율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증가되는 것이 재분배 정책이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봅니다.
이거는 평등정책이고 이건 파리토율이잖아요. 말씀드렸어. 평등정책하다 보면은 파리토율상 비효율적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돼요. 부딪힌다고요. 그런데 평등정책을 펼치면서 파레토 않다 그랬잖아.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대체적인 관계가 된다. 대처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평등을 실천하면서 효율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레토 효율이 아닙니다. 그냥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평등과 효율의 대체적인 관계. 이 대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보완적 관계라고 해도 돼요. 보완적인 관계다. 자,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국가가 평등정책을 써요. 뭐 공공보조 대상자들의 평등정책을 쓰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 않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좋겠죠. 그러니까 평등정책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등정책을 실현하면서도 효율적이면 좋은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대체적 관계다,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상충적 관계다 이렇게 나온 거죠. 상충적이 아니라 대체적 관계라고 해야 됩니다. 자, 파레토 효율은 시험에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하실 수 있겠죠. 이걸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유 들어갑니다.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소극적 자유는 간섭하지 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줘 이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기회를 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기회의 자유, 능력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소극적과 적극적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간섭이란 단어 보이시죠? 간섭의 동그라미. 다른 사람의 간섭,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기회의 측면을 강조한다. 밑에 밑줄 친 거 별표. 시험에 두 번 나왔고요. 적극적 자유 들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게 뭐예요? 능력 발휘죠. 능력 발휘. 그래서 능력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밑줄 친 거 별표. 이것도 시험 똑같이 두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등하고 자유를 매칭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기 위쪽에 소극적 자유의 밑줄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가 침해된다 그랬죠. 그럼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풀어줄게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분배하는 정책을 하려면 부자들에게 재원을 받아야 돼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부자들이 간섭받게 돼요. 간섭을 받으면 소극적 자유는 줄어드는 거죠.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소극적 자유니까 간섭을 받게 되면 소극적 자유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됐죠? 이게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 밑에 기회의 평등이 나오죠.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기회의 평등 추구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평등 추구는 빈자들에게 대개 기회 평등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적극적 자유라고 했어요. 적극적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약간 어려운 지문이 있어서 넣어드렸어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게 오지선다 지문이에요. 자, 갑니다. 자유지상주의 관점이에요. 자유지상주의를 좀 쉬운 말로 할게요. 자유방임주의예요. 시험에는 자유방임주의로 안 냈어요. 자유지상주의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의 좀 더 쉬운 말은 소극적 자유예요. 자유지상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 관점은 자유방임주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유방임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맞죠? 당연히. 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와 소극적 자유는 서로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가 나왔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국가죠.
자,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는 사회민주주의가 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나중에 나와요. 사회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장해 주죠.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극적 자유에서 자유의 침해는 뭐냐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적극적 자유다. 3번 했고요. 4번은 소극적 자유 관점에서는, 자, 거기에 임차인이 나오고 임대인이 나와요. 임차인, 임대인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것 같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만 동그라미. 자, 여러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간섭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섭을 많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임대인에게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세를 낸 사람이야. 세를 내는 사람. 그리고 그 세를 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소극적 자유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외적 강제가 없는 가로 묶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해봐요. 간섭이 없는이에요. 외적 강제가 간섭이잖아요. 간섭이 없는 게 뭐다? 소극적 자유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어렵죠. 상당히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어요. 자유 문제치고는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오제선다를 그대로, 물론 이제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넣어드렸으니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끊어보세요. 효율을 제어한다는 5가지 관점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평등이라는 것과 효율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평등 정책을 쓰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비효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탄받아요. 국민들한테. 조세 저항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평등을 국가가 추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평등을 추구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그게 5가지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복지론자들이 아니겠죠. 시장 경제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론자들은 복지 개입을 좀 줄여라.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복지 포퓰리즘이요.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 줄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복지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 경제를 말하는 거고, 시장 경제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가 지금부터는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국가가 많은 그 빈곤한 사람들한테 복지급여를 줘서 평등 정책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복지병에 걸렸네. 빈곤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 점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심한 말로 하면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로동기의 저하죠. 근로동기의 저하. 이 근로동기의 저하가 바로 복지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병. 다른 말로 이제 뭐예요? 빈곤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근로동기의 약화가 있어요. 기본급여에 국가가 지급하는 어떤 급여가 있죠. 급여 감소율, 시장에서의 급여,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근로동기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다 버리셔도 돼.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근로동기의 저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복지급여를 주니까 저축하지 않고 투자하고 저축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축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게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막 이런 것들 만드는 거잖아요. 청년 희망키움 통장 이런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 동기의 약화입니다. 저축과 투자 동기의 저하. 저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이 이렇게 회전되면서 시장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시장 경제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생산 부분이 바로 기업체거든요. 거기 2번 읽고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개인들의 저축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입니다. 이 생산 부분이 바로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자원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이 축소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근로동기가 떨어져, 그 다음에 저축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자본시장에 이런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 따라서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이 생산 부분에서의 자원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의 어떤 자원이 축소가 되면 경제 성장은 잘 안 되겠죠. 갑니다. 생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의 축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걸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3번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소비자 선택의 왜곡이에요. 소비자 선택의 왜곡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급여를 배워요. 현금급여, 현물급여, 바우처 배우는데 현물급여를 말하는 거죠. 현물급여.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내가 수급자예요. 소비자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뭐죠? 현금이에요.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쌀을 가장 많이 주니까 수급자분들한테 자, 쌀을 준다. 근데 나는 뭐 쌀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 어느 정도는 뭐 생계급여 뭐 받아가지고 구매할 만큼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물품들이 많이 줘요. 물품들을 많이 주는데 실제적으로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받게 돼요. 현물은. 이 현물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전국의 많은 수급자들에게 물품 평등주의 차원에서 돈이 나가요. 자, 이거를 이제 물품을 줄 때도 국가가 이걸 구매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정작 필요 없는데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배달해주고 또 내가 뭐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득 측면과 사회적인 비용 측면을 봤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이득을 비교해 봤을 때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효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 선택의 왜곡 들어갑니다. 현물급여, 그 자리 밑줄. 현물급여의 경우는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게 현물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급여로 제공할 때보다 효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을 초과하는 비효율을 유발하게 된다.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득을 초과하는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 자, 그게 바로 현물급여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부의 운영상 실패입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정부 운영 실패. 정부가 평등 정책을 써서 재원을 많이 쏟아붓잖아요. 쏟아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운영상에 있어서 비효율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효율을 야기한다. 이것의 그냥 결정판이라고 보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국가의 정부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평등 정책은 바로 운영이 실패되는 비효율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정부의 운영상 실패, 정책에 필요한 재원, 급여의 대상 선정, 전달체계 수립 등의 운영 비용에 막대한 예산 그 자리 비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정부의 실패는 사회복지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비경쟁적이죠. 정부가 누구랑 경쟁하지 않잖아요. 비경쟁적이고 관료적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며 재화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재원을 쓸 때는 되게 정치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요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 재원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안 들어가셔도 돼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시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평등정책을 펼치는데 보니까 찬찬히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비효율이 많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시장경제론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큰 틀에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복지병에 걸리더라. 빈곤의 함정에 빠져서 근로동기가 저하되더라.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어렵지. 두 번째, 급여를 주면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저축을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어렵지. 그래서 이 2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생산 부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축소되어서 경제 성장이 좀 안 되더라, 둔화되더라. 그 다음에 급여를 보자. 현금과 현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물 급여를 주는데 현물 급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비용이. 근데 그 비용하고 이득을 생각할 때 비용이 더 많더라. 그래서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추스려 봤을 때 정부가 많은 재원을 써서 평등정책을 쓰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복지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마지막에 스토리텔링처럼 쭉 설명을 쉽게 해드렸어요. 이 내용들은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에서는. 자, 1절과 2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절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